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이라 그랬죠. 근데 물질을 연구하려면 일단 그 물체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관찰을 하는데 우리가 물체를 관찰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성질이 어떻고 이런 거 전에 많은 경우에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 운동이라는 거에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물체 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걸 이제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과학적으로 다루려면 먼저 운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를 이제 잘 정의를 이제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물체가 바뀌는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뭔고 위치라는 게 뭔지를 또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거나 이제 실험에서 측정하는 그 물리량들을 이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기술할 때도 이 시간과 위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수치화해서 나타낼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좌표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좌표계는 일단 그 이제 이 0으로 잡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준점 또는 원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단위를 도입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또는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이 물리량을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운동의 경우에는 이 시간과 위치를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라는 것을 잡게 됩니다. 시간 좌표를 잡으려면 시간 단위를 도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문제에 따라 적절히 도입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한 개의 변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공간 좌표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거리 단위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서 거리를 재야 되죠. 근데 공간은 이 시간과 달리 이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후, 좌우, 위아래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제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간과 시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은 3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게 이 그 위치, 공간이 나타내는 공간에 있는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는 말로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한 양, 이런 양들을 이제 벡터 양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에 이 세 개의 숫자를 잡는 방법에도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좌표계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기 쉬운 게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소개되어 있는 이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좌표계의 개념을 그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수학 과학에 도입한 분이 여기 있는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는 분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그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로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또 당대에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좌표계라는 걸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다 자화 콤퍼스로 그 그림을 그려서 했던 기하학, 그러니까 직선을 긋는다든지 삼각형을 그린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하는 거를 숫자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맨 처음에 수학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체계를 이제 그 물리학에서도 도입을 하면 이렇게 내가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직관적인 게 직각좌표계라는 건데,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이렇게 X, Y, Z라는 이제 축을 서로 직각이 되도록 잡은 겁니다.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 거리 단위를 잡으면 이 축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내가 거리 단위에 맞춰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의의 한 점, 공간상의 한 점에 이 좌표를 어떻게 잡냐 면 각각의 축에 이렇게 이 수직으로 이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축을 따라 그 거리, 이걸 내가 이제 X 좌표. 근데 Y에 대해서는 Y축으로 내려서 이렇게. 그럼 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Y, Z축엔 또 Z만큼 잡아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직각좌표계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는 이제 그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서 카테시안 좌표계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저 좌표계를 잡는 방법이 그러니까 직각좌표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구면좌표계라든지 원통좌표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숫자를 이제 써서 이 3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내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잡으면 우리가 이 수학을 써서 이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공간 좌표는 이 벡터라는 양으로 이제 나타낸다. 그러니까 벡터는 세 개의 이 숫자로 나타내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내가 시간 좌표 보통 이렇게 타임에서 t라는 문자로 표시를 하고, 공간 좌표는 이제 r이라는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데, 그럼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공간 좌표를 이 시간 좌표의 함수로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이 운동에 대한 이 수학적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이제 기술할 때는 이게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양 중에 하나는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래서 이 나중에 지금 현재의 위치와 원래 있던 그 위치 사이의 차이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 변위, 위치의 변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위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관찰할 때 사실 그 물체의 위치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크게 관심이 있는 양 중에 하나는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양이 되려면 결국 이 위치가 변하는 거를, 그러니까 변한 양, 그 변이라 그랬죠. 그거를 이 흐른 시간으로 나눈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수식을 써서 표현한다면 이 변이라고 하는 게 앞에 얘기했듯이 이 t에서 델타 t라는 시간이 갈 동안에 이 그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나중의 위치만큼의 그 차이를 이제 변이라고 그랬죠. 그 변이를 요 시간이 흐른 거 델타 t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속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 델타 t를 이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극한을 취해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배웠던 이 정확하게 미분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 기호를 써서 dx dt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양을 나타내는 데는 이게 이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게,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미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물체 운동을 다루면서 이 속도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나온 개념이죠. 네,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관찰할 때 이 직접적으로 바로 알아내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바로 이 이제 가속도라는 겁니다. 가속도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속도는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인데 다시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가속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그대로 정의를 가져오면 똑같이 이렇게 이 속도의 차이를 델타 t로 나눈 게 되죠. 그리고 t를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취해주면 결국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양이고, 근데 속도가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양이니까 이 가속도는 또 이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왜 중요하냐? 그럼 뒤에 우리가 운동의 법칙을 다룰 때 보면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 가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양이 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이제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것도 했고, 그럼 한번 그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그거를 이제 미분해서 이 속도와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체는 여기 있는 농구공이나 지구같이 크기가 있습니다. 그죠? 지구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렇게 크기가 있는 물체를 위치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게 그 물체의 어느 부분의 위치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크기가 없는 또는 그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 같은 그런 가상의 물체를 도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질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이면 우리가 이 점의 위치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 그 크기가 있는 물체는 어떻게 다루느냐? 이 크기가 있는 물체는 질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질점들의 집합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질점 하나하나의 운동을 다 알 수 있으면 그 물체의 운동을 다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그 질점이 많아지면 운동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농구공 같은 경우에도 이 농구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농구공이 회전하는 것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루려면 조금 더 많은 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 질점의 운동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있는 물체를 그러면 질점으로 간주해야 하는 게 뭐 올바른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의 운동을 다루는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한다, 이게 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크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의 공전 운동을 다룬다 할 때는 이 지구의 공전이 일어나는 이 거의 원운동에 가까운데 이 궤도의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구의 크기는 얼마냐 하면 반지름이 6,40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이 운동에 비해서 지구의 크기는 이제 거의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구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저 공전 운동에 대해서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운동,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운동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걸 점으로 봐도 좋으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물체는 왜 운동을 하는가라는 이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게 자연 철학,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하면서도 중요한 이제 문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죠. 뭐 그건 이해가 되죠. 물체의 운동이라는 게 쉽게 관찰이 되는 거니까 저게 왜 움직일까? 이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럴듯하고 이제 체계적인 답을 이제 내놓은 사람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열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왜 움직이는가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물체의 운동이 이 물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체 천체와 지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체는 이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땅에는 또 다른 이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였고, 이 땅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도 이 물체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물체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운동과
그 다음에 강제 운동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강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쉬운 말로 해서 뭔가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그걸 이제 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해야만 일어나는 운동이 있고, 그냥 힘을 가하지 않고 놔둬도 일어나는 운동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운동도 그래서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을 나누는데, 이 수직 방향으로는 대부분 물체가 이제 놔두면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였고, 수평 방향으로는 자연스러운 운동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자연스럽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뭔가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거의 한 2000년을 이제 이게 되게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근데 그 최후의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이 갈릴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해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반박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이 물체는 움직이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갈릴레오는 이런 주장을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추론을 통한 주장이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제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했던 이 실험은 보통 빗면에서 이렇게 물체를 굴리는 건데, 그 물체를 굴려서 반대편 빗면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물체가 정확하게 올라와서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더라 라는 거였고, 이 밑에 면의 길이를 늘려가서 이렇게 만들어도 결국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무한히 긴 이 밑에 면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게 그냥 끊임없이 가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작용하지 않아도 움직이던 속도를 계속 이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힘이라는 게 뭐냐? 그럼 물체에 어떤 이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면 그 결과로 물체의 속도가 이제 변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의 주장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이제 근거로 많이 쓰였던 게 이 말과 마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동안에는 마차가 가죠. 근데 말이 서요. 그럼 끌질 않죠. 그럼 마차도 멈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이제 이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자 다른 예를 들고 나와서 그 주장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이 그 활과 화살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활로 화살을 쏘면 분명히 힘이 가해지는 건 이 줄에 이제 그 활에 있는 줄에 걸려서 날아갈 때만 힘이 가해진다는 건 확실한데, 이 활을 떠난 이후에도 화살은 계속 날아가죠. 그러면 그 화살이 계속 날아가는 동안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따르면 어떤 힘이 계속 가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힘이 가해지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론이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공기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에 공기가 이제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앞을 가르면 뒤에가 이제 비어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 화살을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 갈릴레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활을 떠난 화살이 계속 날아가는 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날아가던 대로 계속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말이 끌던 마차가 말이 더 이상 서면 왜 서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힘이 이제 그 마차에 가해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가던 게 멈췄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찰력의 작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체 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뭐 달이나 행성들의 움직임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별도 일정한 주기로 하루 주기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하늘에 있는 물체의 운동은 지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과 달라서 항상 영원히 그 움직임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이 갈릴레이의 입장에서는 뭔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건 이제 뒤이어 나타난 이 뉴턴이 하게 되는 거죠. 이 갈릴레이가 만들어 놓은 그 기반 위에 이제 그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 역학 체계를 만든 사람은 이제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제안을 해서 이 법칙을 통해서 이 물체가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라고 있고 이제 부르게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 각각 하나씩 차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그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앞에서 그 갈릴레이가 했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은 이 갈릴레이가 했던 걸 가져와서 이 자신의 제1법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밑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법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건데 내가 운동을 기술하는데 이제 관성계라는 걸 정의해서 이 관성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을 기술할 땐 관성계를 쓰자라는 말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성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 좌표계를 이제 관성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관측하는 데는 관찰자마다 다른 좌표계를 쓰게 된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관찰 대상은 뭐냐면 여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자전거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 다른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데 하나는 이 자동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인데 이 자동차는 지금 이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앞으로 이제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관찰자는 누구냐면 길에서 이렇게 멈춰 서 가지고 이 자전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이 자전거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정지한 행인이 보기에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힘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일정한 속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자전거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누가 관찰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 사람의 좌표계, 이걸 이제 관성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의 법칙을 기술할 때는 이런 이제 관성계를 이제 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가속되고 있는 좌표계를 쓰면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속되지 않는 좌표계를 이제 운동을 기술하는 데 쓰자라는 게 이 제1법칙의 숨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1법칙에서 우리가 관성계라는 걸 정의했고 이제 관성계를 쓰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관성계에서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던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요. 물론 이제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물체의 힘이,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이 가속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의 가속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 정량화를 해야 되죠. 엄밀하게.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질량이라는 새로운 이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은 이 보니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도 이 물체마다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크게 반응하고 어떤 물체는 작게 반응하더라. 여기서 반응은 뭐냐면 바로 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어떤 물체는 큰 가속도가 생기고 어떤 물체는 가속도가 작게밖에 안 생기더라. 라는 거고,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물체의 특성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운동과 관련된. 그래서 그 운동과 관련된 물체의 특성으로 질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건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제2법칙도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이 그 선언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라는 게 뭐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결국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질량이라는 걸 알고 가속도라는 걸 알면 두 개를 곱한 양이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은 뭐냐 하면 결국 그 질량을 정의할 때 이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가속도의 비의 역수로 정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질량이 큰 물체는 생기는 가속도가 작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생기는 가속도가 크다. 그러면 물체마다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질량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에 저항하는 물체 고유의 성질이 질량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이게 힘을 정의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관찰할 때 그럼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이 자연에 어떤 힘들이 존재해서 그게 어떤 물체의 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물리학의 이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이제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이제 1번 물체가 있고 2번 물체가 있는데, 둘 사이에 서로 힘을 작용할 때는 이 서로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진짜로 어떤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성질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결국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힘은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는 힘을 작용하고 반대표 쪽의 물체는 힘을 작용하지 않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힘을 작용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앞에서 제2법칙에서 할 때 질량을 정의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항상 그때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그럼 이때 나오는 가속도를 보면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 물체의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이렇게 큰 이 아저씨와 조그만 꼬마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예, 이 질량이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 이 꼬마는 큰 가속도를 얻고 뒤로 튕겨져 나갈 거고, 이 아저씨는 별로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이런 거 알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 그, 여기서 이제 다시 관성계라는 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성계라고 하는 건 운동 제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 관성계에서 이제 운동 제2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관성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떠올라요. 근데 갈릴레이가 처음에 그 관성의 법칙 같은 거를 주장했을 때 그 갈릴레이가 쓰고 있던 좌표계는 뭐였겠습니까?
그럼 갈릴레이가 있던 실험실에 고정된 좌표계였을 거예요. 다시 그 실험실은 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를 관찰하면 항상 저게 이제 관성계여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고 운동 제2 법칙이 성립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냥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로 확인해 보건데 운동 제2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까 봤듯이 대표적으로 관성계가 아닌 게 가속되고 있을 때 그런 좌표계는 관성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성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고 있다는 효과 때문에 약간의 가속이 생기고 그 가속 때문에 살짝 관성계가 아니게 되는데 그 효과가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빠르지 않아서 작기 때문에 이 갈릴레이가 실험했던 그 좌표계는 거의 관성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성계가 아닌 거, 그러니까 가속되고 있을 때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조금 벗어난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힘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중력 부분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의문이 그러면 우리가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거의 관성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관성계는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관성계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측정하는 이 시간과 길이는 모든 관찰자에게 같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물론 이것도 과학에서는 진짜로 측정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세기에 와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해요.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작아서, 그러니까 이 빛의 속력과 비교해서 빨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는 워낙 작아서 무시해도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 관찰하는 시간과 길이가 같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서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이 관찰을 하는 운동을 관찰하는 건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이 운동을 기술하려고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시간과 공간은 물체와 관계없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생각은 시공간은 원래 먼저 주어져 있는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대 시공간이라는 말로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런 물체가 하나도 없는 그 시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는 내가 공간, 시간의 원점을 옮기거나 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죠. 어디를 원점을 잡아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회전을 시켜도 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나 다 똑같을 거다라는 이제 이런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운동 제2법칙을 살펴보니까 그 운동 제2법칙에는 가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힘을 받으면 물체가 가속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이 한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좌표계에서 봐도 운동의 법칙, 제2법칙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건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잰 가속도나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 잰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관성계가 하나 있으면 그 관성계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시킨 것도 관성계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좌표계도 여전히 관성계다라는 그래서 이 관성계가 무수히 많고 그 중에 어떤 관성계를 써도 똑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상대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뉴턴의 운동법칙과 관련된 상대성을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 동등하다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그 갈릴레이가 썼던 좌표계, 그러니까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가 있으면 그게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한다면 그 좌표계에 대해서 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관성 좌표계는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자기에게 편한 걸 쓰면 된다. 그럼 보통의 관찰자에게 가장 편한 건 아마 이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는 이제 이 좌표계를 쓰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라는 거예요. 누가 관찰했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 기차나 비행기가 달리고 있는데 내가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기차나 비행기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기차나 비행기가 이 속도가 변할 때,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을 때, 그때는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느껴서 아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밖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기차나 비행기의 속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갈릴레이 상대성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써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은 그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다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그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나름의 관찰을 해본 결과를 이제 얘기한 거겠죠. 이건 가장 흔한 예가 이 무거운 쇠뭉치하고 이 깃털, 새의 깃털하고 떨어뜨려 보면 당연히 쇠뭉치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반박이 있어 왔는데 결국 최후의 반박은 이 갈릴레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 자신의 실험에 따르면 이제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설적인 얘기로는 이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려 봤더니 동시에 떨어지더라 뭐 이런 걸 해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봤는지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이 갈릴레이가 이제 그 자신의 실험 일지에 이제 기록해 놓은 거, 그러니까 책에 소개해 놓은 거는 이 워낙 그렇게 피사의 사탑 같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이게 뭐 어느 게 먼저 떨어지는지 동시에 떨어지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죠. 이건 좋은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을 쉽게 하려면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경사면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물체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물체가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진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속력으로 이제 내려가더라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물체는 이제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성적으로 이 무거운 물체는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본성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지금의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설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철학적인 설명인데 어쨌든 반대로 불이나 이렇게 연기 같이 이제 가벼운 물체는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본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주장을 한 건 결국 뉴턴인데, 그럼 왜 물체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가 하는 거는 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이제 이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뉴턴은 이 중력을 통해서 갈릴레이가 관찰했던 바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물체는 떨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의 세기가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속도도 일정하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이것도 있죠.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똑같이 떨어지는데 똑같이 가속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관찰인 거죠. 그 똑같은 가속도를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0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10m/s씩 빨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질량이라는 거를 운동에 저항하는 걸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그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가 모든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려면 이 중력의 크기가 질량에 비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 무게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곧장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보다 조금 더 복잡한 운동이 이제 발사체 운동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어느 그 방향으로 속도를 줘서 집어 던진 물체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속도를 줘서 던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등등이 다 이 벡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뉴턴의 운동 방정식 자체가 이제 벡터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 벡터 방정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성분을 나눠서 그 각 성분을 따로따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그래서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평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아랫방향, 이 방향으로 이제 이 중력이 작용하고, 그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만한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의 운동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운동과 이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수평 방향의 운동은 이제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쉽죠. 그럼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근데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등가속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가속도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위로 던지면 가속은 아래로 되니까 속력이 줄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속력에서 차츰차츰 줄다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올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결국 이 아래쪽으로 속력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서 점점 빨라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조합해 보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포물선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체를 집어 던지면 이 포물선으로 날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뭐 관찰을 해서 알고 있는지 뭐 들어서 알고 있는지 어쨌든 알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옛날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뉴턴 시대 이전, 대략 한 이제 15세기, 16세기까지도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이런 거는 많이 썼죠. 물체를 집어던질 일은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물체를 집어던지는 일이 뭐냐면 그게 포탄 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투석기라는 건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15세기, 16세기가 되면 이 대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근데 그 화약을 터뜨려서 하니까 굉장히 멀리 날아가죠. 근데 이거를 관찰을 하는데 결국 이 대포가 유용하려면 그 대포 포탄이 어디 가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뉴턴 역학도 없던 시절에 예측을 하는 거, 관찰을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 대포 워낙 빠르니까 저게 어떻게 날아가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 비슷한 건데 쏘면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멀리 보내려면 여기 화약의 양 조절하고 뭐 등등을 해서 어디 가서 떨어질 거다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던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포물선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 가지고 설명이 좀 쉽지 않다.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갈릴레이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뭐 쇳덩어리하고 이 깃털을 비교했을 때처럼 쇳덩어리가 먼저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이제 중력은 똑같이 작용을 해서 똑같은 가속도를 갖게 되지만 그거 외에 다르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르게 작용하는 힘이 뭐냐? 결국 그게 이제 이 공기 저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중력 이외에도 이 작용하는 힘이 이제 더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그래서 공기 저항이라는 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여기 그 그림에서 그려놨듯이 이렇게 대기 중에서 뭔가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작용하는 힘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중력이 하나 있고 이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 움직이게 되면 나타나는 힘이 이제 공기 저항에 있는데 그 외에도 부력이라는 이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유체 같아서 작용하는데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이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보면 공기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근데 공기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요 물체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기의 질량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물체의 경우에는 이 물체의 밀도가 공기 밀도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중력하고 부력이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굉장히 차이 나니까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물체에는 이제 부력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데 물론 이 헬륨이든 풍선같이 오히려 더 밀도가 이 안에 있는 밀도가 작으면 부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위로 떠오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움직이게 되면 공기 저항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공기 저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수식으로 써놔서 좀 복잡하겠지만 말로 써놓으면 이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내가 저걸 이용해서 이 자유낙하할 때 공기 저항이 중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왜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느냐라는 건 물어볼 수 있는데 약간 좀 자세한 설명은 복잡하니까 피하겠습니다만 이 공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기 분자들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와서 부딪히는 효과는 이 물체의 움직이는 속력의 이제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다라는 점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기 저항을 받는 물체의 그럼 그 운동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뭐 수식으로 적어놔서 별로 보고 싶지 않겠지만 운동 방정식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이 운동 방정식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속도 거고 이거는 중력, 이거는 공기 저항이죠. 그래서 보면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아랫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이 되는데 그럼 처음에 속력이 0인데서 출발을 해봤다고 해봐요. 그럼 아래로 계속 속력이 늘어나겠죠. 근데 속력이 늘어나면 요 뒤에 있는 공기 저항의 크기가 여기 지금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있으니까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요거는 앞에 있는 요 중력은 일정하고 뒤에 있는 공기 저항은 계속 커지니까 결국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같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같아지는 시점, 요 시점에 오면
요 두 개가 정확하게 이제 같아지는 거죠. 요거하고 요게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가속도가 0이니까 그때부터는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속력에 도달하게 돼서 그 속력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력을 이제 이 종단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단 속력에 도달하면 그래서 중력과 공기 저항이 서로 상쇄돼서 가속이 멈추고 등속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종단 속력의 크기는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보지 않고 요것만 보면 mg 그러니까 무게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근데 그거에 이제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표에 그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종단 속력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 보면 스카이다이버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종단 속력이 얼마나 되나 60m/s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3.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0 좀 되겠죠. 그러니까 시속 200km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로 떨어지면 물론 바닥에 닿는 순간에 이제 죽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 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예를 들어 뛰어내렸다 그러면 이 종단 속력에 이제 도달하는데 430m 떨어지면 이렇게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야구공 등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종단 속력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제 빗방울이 구름에서부터 떨어지는데 보통 구름 높이가 한 2km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 그 2km 정도 되는 데서 그 떨어지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냐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중력만 작용한다, 공기 저항이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될 거냐. 예, 한 200m/s 정도 나옵니다.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720km죠. 어마어마한 속력이죠. 정말로 그 속력이 맞다면 우리가 비를 맞으면 이제 머리에 구멍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없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중력으로만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죠. 공기저항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고, 이 표에 보면 레인드롭, 그러니까 빗방울이 대략 어느 정도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7m/s,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3.6을 곱하면 그러니까 4, 28, 한 20km/s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아도 물론 당연히 안 죽죠. 그리고 심지어 비는 그러니까 이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 데는 6m만 떨어져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를 맞아도 안 죽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는 구름에서 내리죠. 근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물방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빗방울과 그럼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의 차이는 뭐냐? 물방울 크기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 구름에 있는 물방울이 많이 모여서 커지면 이제 비가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빗방울은 떨어지는데 그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왜 안 떨어지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본 질문인가요? 저 그럼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죠? 왜 둥둥 떠다니죠? 근데 저것도 분명히 물인데, 심지어는 큰 구름 같은 경우에는 그 물방울 다 합치면 이거 뭐 몇백 킬로 톤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몇 톤 이렇게. 근데 그 정도의 물인데 저게 왜 안 떨어지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답이 뭘까요? 예, 우리가 저 물방울의 크기, 이게 보통 그 아까 빗방울은 1.5mm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크기인데 저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은 마이크로미터 정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1000배 더 작은 거죠. 근데 그 경우에 그러면 종단 속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표를 참조해서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데 해보면 대략 한 10cm/s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cm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떨어져도 계속 놔두면 떨어질 텐데
문제는 이제 공기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죠, 보통은. 그래서 항상 이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조금의 이제 기류가 생긴다든지 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 종단 속력이 작으면 이 바람이나 기류에 휩쓸리게 되겠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류를 타고서. 그래서 이게 이 구름이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그 스카이다이버, 앞에서 이 스카이다이버의 종단 속력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예, 그 60m/s 정도니까 시속 200km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 종단 속력은 이 단면적의 제곱근에 이제 반비례하죠. 그래서 몸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렇게 최대한 넓혔을 때 제일 종단 속력이 작겠죠. 근데 몸을 돌리면 단면적이 줄죠. 그러면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다이버들은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어떤 형태로 해서 떨어지는 속력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그 시속 200km로 떨어져 땅바닥에 부딪히면 죽겠죠. 예,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면에 가까워졌을 때 이제 낙하산이라는 걸 펴니다. 그러면 이 낙하산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 종단 속력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줄이는 거죠? 예, 단면적을 늘려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을 펴는 순간에 이 사람 몸의 크기가 단면적이었던 게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100배 이상 늘어나는 걸까요? 그러면 단면적이 100배 늘어나면 종단 속력은 10배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 몸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이제 속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는 순간에 그러면 이때 갑자기 이 공기 저항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종단 속력이 변하는 그 과정은 가속이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 가속이 되려면 결국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 힘을 그럼 결국 누가 받느냐? 낙하산이 받을 거고, 그 낙하산은 다시 이 스카이다이버의 허리에 연결돼 있겠죠. 그럼 작용 반작용이 항상 그 낙하산이 받은 힘만큼 다시 줄은 이 사람 허리에 힘을 가할 거예요. 그 허리에 큰 충격이 갈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 펴질 때 이런 거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하산 타면 재밌겠지만 낙하산 펴질 때 허리에 큰 충격이 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공기의 저항과 관련돼서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그 속력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종단 속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뭐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그 작용에 의해서 물체가 뜨거워지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 이런 우주선 같은 거, 이렇게 우주인들이 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 궤도를 돌 때 이 속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초속 한 5km 뭐 이 정도, 그러니까 4, 5km 속력으로 이렇게 막 그 지구 주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이거 엄청난 속력이죠. 그럼 그런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우주선을 만들 때 이런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다 이 방열 처리를 이제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잘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이런 방열 처리가 또 필요한 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거의 이렇게 그 미사일 같은 걸 쏘면 미사일이 이렇게 지구 표면을 날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이제 공기 저항의 효과도 크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멀리 보내려면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쉽게 발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간 먼 거리를 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위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쏘서 포물선을 그려서 거의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구인데 대기권의 높이라는 게 지구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지구 반지름은 6,400km인데 대기권은 끼케야 아주 희박한 데까지 가야 한 100km 정도니까 이게 대기권을 나갔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속력이 굉장히 빠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똑같은 요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예,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러니까 열에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켓만 있고 폭탄만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밀려가는 느낌을 받죠. 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 서핑도 즐기고 이제 요트도 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세면 내가 날아가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봐야죠. 근데 이거 왜 이 문제를 공기저항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보냐면, 공기저항은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데 공기는 가만히 있고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물체가 받는 힘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반대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기가 움직였을 때 받는 힘. 이 둘이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 받는 힘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움직이는 공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람의 속력이겠죠. 그러니까 바람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풍이 분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을 때, 초속 1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받는 힘하고 초속 20m의 이 바람이 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받는 힘은 몇 배가 되겠어요? 이 속력 제곱에 비례해서 4배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예보 같은 걸 보고 강풍이 분다 할 때 이걸 반영해서 오늘은 나가면 위험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속력이 2배가 되면 내가 2배의 힘을 받는 게 아니라 4배의 힘을 받는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운동의 법칙에서 이제 그 갈릴레이의 주장은 움직이던 물체는 그냥 놔두면 움직이던 속도 그대로 계속 움직인다 였는데, 앞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해서 봤듯이, 그럼 달리던 말이 끌던 마차는 말이 멈추는 왜 멈추느냐, 계속 안 달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결국 뉴턴 역학에서의 설명은,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달리던 게 멈추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거고, 그걸 멈추게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바로 마찰력이라는 힘입니다. 자, 그럼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제 작용하느냐? 여기 그 제목에서 써놨듯이 이제 물체와 만났을 때, 예, 이제 그걸 이제 접촉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접촉했을 때, 그래서 그 두 물체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 힘을 둘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면이 있으면,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접촉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면 물체가 이렇게 이 다른 면과 접촉하고 있는데, 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는 수직력이 항상 이 물체를 받쳐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직력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 이 그림에서도 쉽게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어떤 물체를 놔두면 이 물체가 분명히 중력을 받죠. 그럼 중력만 받으면 집으로 계속 가야죠. 안 가죠.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뉴턴 제2법칙 가지고 설명하려면, 가속도가 0이니까 힘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중력은 분명히 받고 있으니까 이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힘이 바로 수직력이라는 거죠. 그럼 수직력은 왜 작용하느냐? 그건 이 물체가 왜 딱딱한가라는 거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건 물체의 물성에 관계된 거죠. 그럼 물체는 왜 딱딱하냐? 예, 이거는 이제 정말 물질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해봐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물성이라는 걸 다룰 때, 그럼 물체는 왜 딱딱하고 탄성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거. 근데 결국 그게 근본적으로 수직력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력은, 이것도 이제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작용하는 힘이에요. 내가 끌려고 하면 작용하는데, 여기 보면 이 마찰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 이 마찰력의 크기가 수직력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물체가 여기에 접촉을 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마찰력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력과 마찰력이 왜 작용하는가를 그냥 복잡한 설명 안 하고 그냥 약간 얼버무리는 설명이, 이 물질은 이제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이 이제 전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그런 힘들에 의해서 이 결국 이 수직력도 생기고 이제 마찰력도 생기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이름 들어봐 가지고는 굉장히 뭐 이렇게 마찰이 있다 이런 게 안 좋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마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빙판 같은 데 걸어보면 이 얼음이라는 게 이 마찰력이 굉장히 이제 작습니다. 그럼 거기 걸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못 걷죠. 예, 이렇게 마찰이 완전히 없으면 여러분들이 걷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미끄러져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 이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면과 이 바퀴 사이에, 이 타이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찰력이 없다면 못 굴러가죠. 이렇게 바퀴가 헛돌 거예요. 그럼 차가 앞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도, 컵이나 이런 걸 잡을 때도 손과 이 컵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야만 이제 이걸 우리가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 그 마찰력이 작용하려면 수직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직으로 서 있는 벽에 물건을 붙일 때도 이게 내가 밀어줘야만 그 벽에 이제 이 물체가 수직력이 작용하고, 그 수직력이 작용해야만 마찰력이 작용해서 밑으로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찰력이 이제 이 일을 할 때가 있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물체를 끌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굴러가는 경우에는 이 끌고 가는 거랑 달라요. 접촉은 유지하되 마찰은 작용하는데 그냥 바퀴를 굴러가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미끄러지진 않고 굴러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가 달리거나 이제 서거나 하는데 다 이런 마찰이 필요한 거죠. 네. 이 그럼 이제 이 마찰력은 왜 이런 게 이제 생기나? 그러니까 그 물질마다 이 마찰력의 크기가 왜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마찰력의 성질을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찰력 법칙이라는 말로 이게 요약을 하는데, 사실 이 마찰력이 굉장히 그 작용이 복잡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그 18세기 이때부터 쭉 해가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간단한 실험 법칙이 이제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그 실험 법칙이 이제 마찰력 법칙이라는 건데, 첫 번째가 앞에 얘기한 이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력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알겠는데 이 뒤에 게 조금 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접촉면의 면적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넓으면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이 작으면 적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그 수직 방향으로 내리누리는 힘이 크기가 얼마냐에만 관계가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 비례하는 상수를 이렇게 그 마찰 계수, 근데 이제 마찰 계수도 이 두 종류의 이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작용할 때와 운동 상태에서 작용할 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 비례상수는 이 두 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면이 어떤 면과 어떤 면이 만났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밀면 그 안 밀려가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느 크기 이상 밀어줘야만 그때부터 밀려가요. 최대한 버틸 때의 그 힘, 그걸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러는데,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바로 수직력에 비례하고 이 최대,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 곱에 비례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약간 적은 힘으로 힘만 이제 가해줘도 계속 움직입니다. 가속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의 크기도 역시 수직력에 비례하는 건 똑같은데 요 마찰 계수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다 하는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마찰력이 이게 왜 수직력에 비례하고 면적에 무관하냐 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표면이 완벽하게 곱지가 않고 여기 우툴두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매끈하게 갈았다고 해도 이렇게 우툴두툴한데 그 이 요철이 굉장히 무작위해서, 그래서 이 면과 면이 닿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면과 면이 닿는 게 아니라 그 면에서 튀어나온 원자들끼리 이제 튀어나온 부분끼리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접촉점의 수는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수직력을 얼마나 세게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닿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눌러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접촉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접촉점의 수가 늘어나고 마찰력의 크기는 이 접촉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계수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물질들은 대략 마찰 계수가 0.3에서 0.6 정도를 이제 있습니다. 근데 좀 예외적으로 마찰이 작은 물질이 있고 마찰이 큰 물질이 있는데, 이 마찰이 작은 물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얼음입니다. 이 얼음은 물이 얼은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데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마찰이 작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얼음 위에 가면 잘 못 걷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도로에 얼음이 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뭐 그 자동차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들어본 것 중에 이제 마찰이 작은 물질로 이제 테플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이 프라이팬 그 만들던 회사 중에 이제 테팔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테팔이라는 회사가 원래 그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이게 마찰이 적으니까 그게 이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팬에 이 테플론을 붙여서 만든 프라이팬을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은 그 회사가 이제 테팔입니다. 그래서 저런 물질이 용도가 있다. 마찰이 작은 물질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마찰이 큰 물질도 당연히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리 뭐 그 움직이는 물체를 빨리 세운다든지 이제 할 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마찰이 큰 물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무가 있죠. 근데 이 고무가 마찰이 큰 이유도 보면 앞에 그 마찰의 법칙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좀 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무가 딱딱하지 않고 무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힘을 가해줘도 접촉점의 수가 많이 빨리빨리 늘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마찰 계수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타이어도 보면, 그러니까 이 여름용 타이어가 있고 겨울용 타이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겨울용 타이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 좀 온도가 내려가도 이제 덜 딱딱해지는 이제 그런 타이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울용 타이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마찰력을 응용해서 뭘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거, 자동차 끌기나 줄다리기 같은 거 할 때 있죠. 근데 이때 보면 이렇게 지면에 이제 수평으로 놓인 물체의 수직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게죠. 이렇게 벽면에 세웠을 때는 내가 눌러주는 힘이 이제 이 수직력이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놔둔 물체는 그 수직력이 중력의 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트럭을 끈다라고 할 때는 그 별다른 장치가 없으면 결국 이 몸무게 큰 사람이 유리하다. 이제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도 뭐 물론 온갖 수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하면 무거운 사람이, 물론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팔림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나머지 조건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 무거운 사람이 유리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찰력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이런 지식도 좀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고속도로의 이제 안전주행 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이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으면
이 안전거리를 100m 정도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근거가 있는 얘기냐? 이런 건데, 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력, 자, 100km/h라 그래요. 이게 달리는 이 자동차가 앞에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얼마나 갈 거냐.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려가겠죠. 이제. 근데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이 위험을 인지하고서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이제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이라 그러는데 약 0.7초에서 1초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로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 계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있다든지 얼음이 있으면 확 떨어집니다. 그럼 훨씬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이제 0.7에서 0.8 정도 잡아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하려면 속도 단위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km/h를 m/s로 고치는데 이 100km/h는 28m/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봤어요. 보고 나서 위험인지 반응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초라 그래봐요. 그 위험인지 반응 시간이. 그럼 그 1초 동안에는 그냥 브레이크를 못 밟았으니까 달려오던 28m/s로 1초를 갑니다. 그럼 그동안 28m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부터는 이 브레이크하고 이제 이에 의해서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결국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속력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찰 계수 곱하기 중력, 무게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거 앞에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대략 7m/s 제곱. 예, 중력 가속도보다 조금 작은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되고 이걸 가지고 100m, 그러니까 이 시속 100km, 그러니까 28m/s에서 그 완전히 멈춰서 0이 될 때까지 1초에 7m/s로 줄어드니까 4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4초 동안에 얼마나 가느냐? 예, 계산해 보면 56m를 갑니다.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그래서 브레이크 밟기 전까지 28m를 간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도 이게 멈추는 데까지 56m를 더 가서 총 84m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정도 가니까 내가 보고서 완벽하게 설 수 있으려면 100m는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자면 근데 가끔 이제 그 시골길 같은데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속도를 막 달리다가 보면 갑자기 앞에서 뭐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개나 고양이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가 갑자기 헙 튀어나왔을 때 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죠. 내가 충분히 천천히 달리고 있다 그러면 서거나 이제 피하면 되는데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을 때는 앞에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놀라서 핸들을 틉니다. 피해 보려고. 근데 이 속도가 빠를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핸들을 꺾으면 빠른 속력에선 그 핸들 제어가 잘 안 돼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뭐 뒤집어진다든지 밖으로 나가서 어디 부딪힌다든지 이제 이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핸들을 꺾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게 맞아요. 속력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내가 빠를 때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치면서 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핸들을 꺾으면 이렇게 개나 고양이는 사는데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마저 하면은 이 자동차 브레이크에 이제 그 AB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오토매틱 브레이킹 시스템이 아니라 엔티록 브레이킹 시스템이에요. 엔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제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브레이크 패드하고 그 드럼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바퀴를 세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바퀴는 서요. 근데 내가 차가 멈추려면 그 바퀴하고 지면 사이에 또 마찰이 필요한 거죠.
그럼 바퀴하고 지면 사이에 마찰이 작용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차가 서게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면 바퀴는 더 이상 안 굴러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바퀴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문제는 이 미끄러지면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핸들 제어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빙판길 같은 데서는 내 차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바퀴가 굳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핸들을 돌려도 미끄러진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있거나 조금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이 바퀴가 안 돌아가는 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드럼하고 패드를 이렇게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풀었다를 자동적으로 막 해주는 거죠. 그럼 바퀴가 굴렀다 멈췄다 굴렀다 멈췄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핸들을 돌려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이제 ABS 시스템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일상의 주변에서 관찰되는 운동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기 저항, 그다음에 마찰력에 의해서 물체 운동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나 바뀌나 이런 걸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물체는 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뉴턴 법칙이 얘기하는 거 가속된다죠. 예, 근데 그거 가속 운동되는 거 말고 사실은 그 물체 자체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외부에서 이제 물체에 이 힘을 가하면 그 보통 대부분의 물체는 이제 이 물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변형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변형이 됐다가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원이 되는 건 이제 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복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물체가 딱딱하냐 아니면 물르냐 뭐 이걸 넘어서 아예 그 고체하고 액체 또는 기체, 유체라고 보통 부르는 거에 차이까지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체와 유체의 차이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눌렀을 때의 그 반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밀었을 때 이 수평면이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고체고, 밀면 못 돌아오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고체는 이제 탄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탄성이 있는 물체는 힘을 가해서 변형을 주면 그게 결국 돌아오죠. 근데 이 복원력이라 그래요.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를. 근데 보통 이 복원력은 이 상수 크기, 상수 곱하기 변형의 크기, 그러니까 변형의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이 후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이렇게 이제 복원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딱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스프링에다가 물체 달아 움직여보면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게 돼요. 물체도 진동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럼 우리가 왜 진동을 잘 관찰 못하냐? 이런 거는 진동이 관찰이 되는데, 이런데도 사실 진동이 있긴 있는데 감쇄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로 야구공, 여러분들이 야구공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이게 야구공이 야구 배트에 맞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물체가 어떻게 힘에 반응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baseball bat is one tough item, but how tough? What really happens when bat meets ball? And why does the bat sometimes break? Even the Time Warp Lab has its limitations, so we decided to pay a house call to another lab.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country where you certify the bats and the baseballs in the major leagues. Welcome to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Baseball Research Center. Here, Patrick Drain will show Jeff and Matt the scientific reason for broken bats. And to do so, Patrick uses this crazy machine. What we basically have here is we have a bat hanging here vertically. We're going to fire with an air cannon a ball at
160, 180 miles per hour, and see what the collision looks like, and go from there. We're loading the machine with a regulation wooden bat made of ash, a longtime favorite in the big leagues. That's way too fast to see. Now to whip some ash, time warp style. Okay, that's good for focus. We're all set to fire. You ready? I'm all set up. Okay. At 10,000 frames per second, we can see that regulation hardballs turn into squash balls when they hit the bat. And right here, you can see the ball is actually starting to wrinkle. Right, it has to go somewhere. That, to me, looks like a fake baseball. Yeah, that's a real Major League Baseball. If I just saw a frozen frame of that, I would think that you really destroyed this ball. This is about a third of the ball compressing almost flat. That would take, 50 or 60 of me standing on top of one of these to make it compress like that. Or a couple cars. Or, we hasten to add, a professional ball player. So the ball's not even as tough as we thought. But that just makes the sight of a splintered bat all the more mysterious. What gives? Clearly the ball, but what else? So in this shot, we see the full bat. And the bat bends too? This makes me feel like every single piece of equipment in baseball is made out of rubber. It's totally unexpected because we look at a bat like this and it feels totally solid. Yeah, when you have a long object like a bat, it is going to have the ability to bend. We're seeing some vibrations that extend all the way into the hands. So every time I hit a ball, I feel this sting going through my arms. And I think it's hard for people to understand what that sting is, but it's really these vibrations that are going back and forth really, really fast. And what happens if these vibrations get too much for the bat to bear? Now we're moving 1.5 inches, 2 inches further out. We're going to fire it at about 150 miles per hour, but that's actually replicating a 90 mile per hour pitch and a 60 mile per hour swing. Now we're going to move away from the proverbial sweet spot that lies about 5 to 7 inches from the end of the bat. Load the next one in. There you go. When the ball hits outside the sweet spot, the bat vibrates even more. You only changed where we impacted by, what, 3 or 4 inches? And the bat is almost in an S shape at certain points. So that's an amazing amount of vibration. And what if we move it just a bit further? Can we create that bat-breaking surprise? Okay, it's firing. Oh, it's broke. Say it ain't so, Jeff. You can really see when the bat starts to break, all of the energy of the ball has gone into breaking this bat. It's much more common that the bat splinters a little bit than to actually split apart. Well, we all know by now that here at Time Warp, the uncommon is commonplace. Well, okay, we got lucky. Just as the ball is making full contact, we're seeing the bat is starting to break. It's not that the ball is harder than the bat, far from it. But when a batter misses the sweet spot, the force of the ball makes the bat vibrate and bend so violently that it splits at the weakest point, often along the grain. Snap, crackle. 예, 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야구공이 찌그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구 배트도 진동하는 게 인상적이죠. 예. 어쨌든 오늘은 이 물체가 왜 움직이는가 주제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뭐고 그게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되는 물체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